이 사람을 향해서 참 멋지다. 중년은 이래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따뜻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아한 옷을 입었다고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명품도 소용없습니다. 중년에 멋지게 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년의 멋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방황하는 중년들의 든든한 길잡이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중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차림 잘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중년의 나이에 가장 큰 변화를 본다면 결국은 그 핵심적인 공간에는 사회적으로 철회하는 나이가 언제인가요? 곧 은퇴가 언제냐?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더 이상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생산성에 있어서 언제 하락기를 맞는가? 이게 사실은 중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딱 하고 나면 퇴직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요. 심지어 더 이상 나는 명함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부를 호칭조차도 없습니다. 직함이 없어지면 나라는 사람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란 말이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로 불리는 건 또 싫은 게 그 나이거든요. 실제 내가 얼마나 생산하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 욕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중년이거든요. 그럴 땐 옷부터 잘 갖추길 바래요. 정말 옷을 괜찮게 입었더니 약간 어깨가 펴지는 것 같고 옷이 조금 더 깔끔했더니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붙고 옷이 조금 더 변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을 해주고 라는 게 옷이 가지고 있는 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언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비싼 옷을 입어야 되냐? 맞아요. 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10중 8구는 다 비싼 옷 아니고 대부분 평범한 옷 입고요. 명품 사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짝퉁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거든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명품도 소용없습니다. 반듯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반듯한 옷. 깨끗한 옷이 필요한 거예요. 또 냄새 나지 않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또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목적에 합하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고 싶은가 이런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대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세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다. 그럼 세련된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옷은 장치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아한 옷을 입었다고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아하고 싶은 사람은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을 하고 우아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한 이혼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양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부러 평소에도 입지 않은 양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는데 격식을 차리고 싶으셨대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을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하는 분이고 또 부인에게 굉장히 좀 함부로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은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양복을 입은 사람처럼 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양복이 선생님의 옷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 양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입은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젠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면 젠틀한 옷을 입고 젠틀한 말과 젠틀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년의 멋을 제대로 느끼고 싶고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한다면 옷 먼저 선택하시고 이어서 그 옷에 맞는 말과 그 행동을 하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합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바로 상상했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그 장면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옷차림에 그런 행동과 태도를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태도가 그 사람을 고급스럽게 보이고 품격 있게 보이게 하나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끊어야죠.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욕을 하며 길거리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눈에 띄죠. 그리고 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행동 혹은 옷차림을 하지만 않는다 해도 우리는 별일 없이 중년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조금 더 우아하거나 조금 더 괜찮거나 그런 중년의 말 혹은 행동을 한다면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정답
정답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앞에 갔을 때 일단 친절해야죠. 어른은 관대함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고 또 성숙성이라는 걸 또 사회적으로 기대하잖아요. 관대하고 성숙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두 번째, 승자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또 다른 세대를 향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중년의 아름다움과 자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호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호감은 사실은 외모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깨끗하게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호감도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절과 미소, 거기다 옷차림이 세 번째,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칭찬이라는 게 뭐냐면 볼 때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읽어주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가지는 가능성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굴해 주는 것, 또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칭찬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은 눈썰미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을 지난번 만났을 때와 이번 만났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는 힘. 이번에 봤더니 머리를 깎았어. 그럼 어떻게? 머리가 아주 말끔하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잘생겨 보이네. 이거는 변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것에서 어떤 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내는 이런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칭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들, 이 모든 개인들은 다 SNS를 해요. 전 국민이 다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없으면 실망하고 난 이 사회에서 마치 매장된 것 같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얘기는 누군가 나를 늘 봐줬으면, 누군가 나를 읽어줬으면, 누군가 나에게 너라는 사람이 결국 존재의 꽃을 피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욕구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른이라면 조금 못난 부분이 있어도 굳이 지적하지 마시고요. 잔소리보다 잔시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선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미래를 읽어주시면 이분들이 나는 이 어른처럼 나이 들고 싶다, 중년은 이래야지 하나의 길잡이를 삼아가면서 좋은 어른으로 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년이 됐을 때 가장 신경 쓰는 자리가 아마 비슷한 연배들끼리의 모임일 거예요. 뭐 고등학교 동창회라든지 대학교 친구 모임이라든지 자랑 같지 않게 좀 티를 냈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랑, 그거는 무엇이며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동창회를 가거나 그러면 좋은 것들 들고 가려고 하고 밀리거나 꿀리거나 뭐 이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는 경쟁했었어요. 또래들은 마치 형제관계와 비슷해가지고 경쟁하면서 또 협업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먹었잖아요. 못 만났던 이 틈이 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패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브리핑 자리예요. 인생 브리핑. 야, 우리가 마지막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이만큼 나아졌어. 너에게 꿀렸지? 지금은 더 이상 너에게 꿀리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자리이자 내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판이 동창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관계 공식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로는 돈 얘기하지 말아야죠. 돈 얘기는 참 힘든 얘기예요. 옛날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는 게 돈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돈 얘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건 내가 쏠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땡큐죠. 전 이렇게 쏘겠다는 애들 너무너무 좋은데 두 번째 만남을 갔는데 또 쏘겠대요. 이거는 개를 쏘고 싶죠.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돈 많아? 물론 그 친구가 호의를 가지고 얘기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호의가 돈을 통해서만 드러나면 이건 약간 밉상입니다. 동창회는 그냥 n분의 1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돈 자랑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나요. 왜? 얘가 입고 온 브랜드 보면 알거든요. 남자들은 흔히 테이블 위에 차키를 꺼내놓죠. 그렇죠. 정말 밥맛 없죠. 이런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약간 짓눌린 감정을 갖게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뒷맛이 씁쓸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씁쓸함을 가지면 다음번에 이 친구 못 만나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오랫동안 갖고 싶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돈 자랑은 안 하는 게 낫다. 차는 멀리다 대고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나이 좀 먹어서 가는 동창회는 꼭 자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자식 얘기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잘된 거고 취업 잘된 놈이 잘된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은 보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우리 애는 다 중소기업 갔는데, 그러면 내 자식은 늘 아쉬움이자 걱정이자 이런데 남의 집 자식 잘 된다 그러면 자식 얘기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또 자식 얘기만큼 아픈 거 없고, 특별히 나이가 들잖아요. 자식이 먼저 떠나는 집들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자식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 얘기 말고는 할 얘기도 또 별로 없어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식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가능한 피해 주는 게 낫겠다. 무엇보다 자식이 잘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밥값이나 내고 하든가
또 차값까지 내고 하던가 또 한 번 밥값 내고 차값 내고 자기 자식 자랑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식 잘났으면 자식하고 그냥 살고 동창회 나오지 마세요. 또 배우자 데리고 오는 분들 있어요. 알콩달콩 잘 살고 꽁냥꽁냥 그래서 남편이 밥값도 내주고 너무 고맙죠. 또 아내가 와서 제 아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잘 지냅니다 하는 거 한 번은 괜찮아요. 어쩌다 한 번이죠. 네, 근데 물색 없이 계속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나중에 동창회에서 명부가 빠지는 거니까 서로 간에 가족 얘기는 가능하면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 많고 농담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얘기 없으면 정치인 얘기하시고요. 맛있는 맛집 얘기하시고요. 그래도 할 얘기가 없다 싶으면 내가 삶에 가지고 있는 고민 한 가지 얘기하셔서 또래 친구들을 내 상담사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도 자랑이지만 누구 험담하거나 혹은 욕하는 경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모임은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모임이 있죠. 내 욕할까 봐. 아, 네. 네, 그런 모임은 결국은 누구 하나를 거기서 회를 쳐서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또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악마예요.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험담이라는 건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인데 그 해치는 행위에 손을 얹는 건 나도 공범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오래가는 모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것에 손을 얹은 자가 연합하는 모임이 있고 험담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공범 집단이 있고요. 근데 내가 공범 집단에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좋은 모임들, 오래가는 모임들 보잖아요. 핵심에는 다 선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어져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여쭤본다면요. 교수님께서는 40대에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몸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건 건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돈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하지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은 그보단 적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왜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돈 얘기가 많은 건 아직 덜 아파서 그래요. 아니 물론 이런 얘기 하시죠. 돈이 없으면 몸 아플 때 고치질 못하는데 무슨 몸이냐 하는데 우리가 보통 40이 넘어갈 때 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노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40대부터거든요. 그래서 되게 40대면서 이상하게 술이 잘 안 받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자고 일어나면 찌뿌듯하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때부터 암 환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중대 질환들도 발견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관리하지 않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최근에 우리가 예방의학이 발달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처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40대는 여전히 젊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생각이지 실질적인 몸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이 되면 내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고 잘 챙겨야 50, 60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건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0이 제일 바빠요. 한 38부터 시작해서 50 한 2, 3세까지가 정말 미친 듯이 바쁜 때이고 이 사회의 허리이자 동시에 직장 내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직급에 들어가 있고 또 성과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스트레스가 많은 데다가 밤에 스마트폰 하죠. 또 술 마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복합다단하게 해내는 게 40대이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후순위로 밀리는 게 몸이에요. 건강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30대, 40대 알코올 중독자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또 30대, 40대 암 환자들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30대, 40대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가장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의외의 변수들이 많아지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몸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제일 먼저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해요. 또 지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행복감이 좋아집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것이 기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짜증나는 거고요. 일도 못하는 거고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려요. 사람은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 수준이 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황소 같은 사람이에요. 잠을 적게 자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해도 조금 자고 일어나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짜증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자고 일어나도 또 졸린 애예요. 거의 나무늘보같이 움직이는데도 맨날 피곤하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40대가 수많은 일을 해야 될 때 나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려면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게 되면
이를테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 수명을 재촉하는 일이자 동시에 행복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억하실 것, 내가 에너지 수준이 작다면 자야 돼요. 자야 된다. 그러면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행복감이 높아지고요. 창의성도 높아지고요. 관계력도 좋아지고요.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은 현대 세상에 어떻게 자냐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을 뒷순위로 미루고 있는데 저는 선순위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뭐 자는 것도 좋고 행복함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것도 좋고 그런 생각을 사실 40대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눈앞에 지금 닥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아프다. 배우자가 나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죠. 심지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병원 가라 그랬지. 아픈데 욕까지 먹잖아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고통과 통증에는 절대값이 있어요. 그 절대값은 오롯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돌볼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게 기쁨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나를 돌보는 겁니다. 어떤 걸 돌보냐면 제일 먼저 나의 몸을 돌봐야 되고요. 내 감정도 좀 돌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면 왜 힘든지, 때로는 내가 아프다면 왜 아픈지, 이게 상처라면 왜 상처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조망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다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좀 살피고 때로는 이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감정인지 아니 버려도 되는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감정의 안정값을 좀 찾아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좀 돌봐야 돼요.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그 공간이 내가 지금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도 좀 잘 돼 있는지, 공기는 또 괜찮은지, 의자가 편안한지,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이나 베개는 또 나에겐 잘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공간은 어떤 것인지 정도는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구현해보자. 덥다면 그 앞에 미니 선풍기나 또 건조하다면 그 앞에 미니 가습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하나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통해서 어쩌면 나의 돌봄은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소한 정리와 공간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기쁨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년이 되고 나니 몸도 아프고 이 사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었는데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의 지수는 지금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노년들의 이야기가 더 눈에 띄는 이야기는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는 여러 정황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곧 역할이 없고 일이 없고 거기에 따른 기쁨이 없고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노년기의 보상이 없고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또 내가 이 고통을 유지하고 사는 것보단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나아 라고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노인이 됐건 혹은 내가 중년이건 인간은 쓸모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대단한 생산을 해내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산을 해내는 때는 나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생산을 못하거나 때로는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해서 나라는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이전에 했던 기여와 공로값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의 삶에 긍정성을 부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수많은 조각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아줌마예요. 그러나 저는 아줌마이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2호선이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석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나운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수많은 역할자, 대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한석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자기 복합성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나의 직업도 들어가고 역할도 들어가고 취미도 들어가고 수많은 나라는 사람의 특징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인이 돼도 자기 복합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만들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기도 한 거잖아요. 또 다른 세계 속에 나를 노출하면서 A라는 모습으로 B라는 위치로 C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 그렇게 나를 또 내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지점에 이 사회가 이분들의 자리를 어느 정도 구축하는 거는 중요해요. 이분들이 평생 일하는 자로만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좀 처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만들어내고 또 이분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들도 만들어내고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사회가 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곧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노년 세대도 이들이 서포트만 받고 있고 서비스를 활용하기만 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축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높은 빌딩에 이 아스팔트 위를 살아가는데 이 대지를 다진 자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그 자리를 읽어주면 돼요. 누군가 그 공로를 함께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서로를 맞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늙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재적 노인입니다. 근데 그 잠재적 노인들이 나중에 슬퍼하는 그 장면이 내 장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손 잡고 서로에게 어떻게 내 미래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어요. 내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거, 그 과정이 연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손잡아주는 이 사람들이 꼭 혈연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만들지 않은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수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라 그분들의 젖 먹고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 사회의 젖을 먹은 자라면 그 사회의 젖을 먹인 자들에게 기꺼이 경의를 표하고 기꺼이 감사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치 떠나가는 세대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꿈도 물어보아서 어떤 꿈을 5년 내에 꾸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한 번쯤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게 그들에게 현실이 아픔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구나라고 하는 안정감과 또 온도를 느끼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대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중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혹은 노년 이후에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주 깊은 마음의 울림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